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7개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인데요.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등에 대해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아전인수격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신임에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준엄한 판결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12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 개심사지 5층 석탑이 국보로 지정됐는데요. 잠시 후 예천군 문화관광과 곽재관 학예연구사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구형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세 가지 아니 전체로 하면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체포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그 비화폰 서버 삭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10년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이나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로 나오는 게 11년 6개월 정도가 되는데 네. 그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최대로 형을 구형한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렇게 구형이 되면 이제 집행유예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리 그걸 감경을 하더라도
뭐 반 이상 강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뭐 적절한 수준의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내란 관련된 물론 이게 내란 관련된 건 아니지만요. 네. 체포영장 방해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내란과 전혀 연관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원이 이제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게 관저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21g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1g이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 운영할 때 후원도 하고 이제 특수관계인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고 또 그 건설업에 관련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특혜를 줬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 그래서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국토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서 21g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된 건데 결국 21g이라는 그 회사가 김건희 씨와의 연줄을 이용해서 자격이 안 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했다. 수주하게 네.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전부 다 이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21g 대표도 기소가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21g이 그러면 김건희 씨에게 어떤 뇌물을 주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재판 과정이나 이제 공소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왜 그러면 21g이라는 회사에 김건희 씨는 특혜를 줬을까? 네. 김건희 씨의 연관성 이런 부분도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나저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네. 호텔 무료 숙박 논란과 지역구 종합병원 특혜 의혹이 있던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물론 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야 억울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해가 있다고 얘기하고 해명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여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내란 청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다고 생각하고요. 30일 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또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CCTV를 가리는 건 법률적으로 뭐 수사기관에서 가리는 거지만 그걸 다 떠나서 국회의원이 이런 논란이 휩싸이는 것 자체는 국민들한테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그것이 아마 정청래 대표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특혜 논란을 제외하고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가 있는 이 김병기 의원실에 문의해서 해결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 건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 회사, 뭐 이름은 나왔던데 언론에는 어쨌든 모 회사에 이제 그 외국에 관련된 분이 방문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업무하다 보면 그거에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원실에 부탁을 해서 의원실에 좀 일정을 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죠. 왜냐면
아버지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실에 뭔가를 요청해서 의원실에서 정보를 어디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받는다 또는 기업에서 받는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그런 그 권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부적절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녀 또 직장도 다니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자기 업무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에 있는 보좌진에게 부탁을 한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아버지 혜택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왜 김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30일 날 기자회견 어떤 형태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네. 예측이 불가능한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보궐을 해서 보궐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또 네. 이번에 최고위원들도 보궐선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를 사퇴를 만약에 발표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김명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내가 사퇴를 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내가 해명했던 게 다 이제 그러면 숲으로 돌아가고 지금 여론이 얘기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다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네. 전적으로 김명기 대표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사퇴를 선택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30일까지 이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중요해요. 또 네. 혹시나요. 혹시나 또 다른 게 주말 사이에 또 터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기자회견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한 가지 의아했던 게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판이나 공격의 빌미를 굉장히 많이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진이 뭐 전직 비서진들이죠. 이 사람들이 폭로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느 국회의원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비서진이나 보좌진이 있었던 일을 다 공개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좀 약간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이든 뭐 민주당 의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서진들이나 보좌관들은 옆에서 다 보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밝힌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거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동료의식도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30일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여진이 네.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논란이 되는 지점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언론이나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고위공직자나 재벌급 이제 그 기업인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보통 그렇게 취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언론사나 이런 데서 완전히 다 수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할 수는 없어요. 언론사가 그렇죠. 무슨 그런 능력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의 내용을 검토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도를 하죠. 예를 들면.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피해자가. 네. 그럼 이제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물론 정말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가짜 뉴스로 괴롭히고 이런 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 대표 때 그 후보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소년원 다녀왔다. 이런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졌어요. 네. 그 거짓 뉴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고 그 문제 삼은 것을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언론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언론이
의혹만 가지고 보도했다가 또 허위사실로 이것도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언론학계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대상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그리고 재벌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법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든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이런 법안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론사가 이제 뭐 정치인이 고소를 했어요. 잘못된 보도를 했다 허위 정보라고. 네. 그거는 자기의 나쁜 점을 감추기 위한 소송이라고 또 소송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언론사가. 네. 근데 그러면 언론사는 또 소송을 해요. 소송 비용도 들어가지고 기자 개인이 하게 되면 기자 개인은 또 시간, 물질적 낭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네. 이 법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여당에서 어쨌든 오랜 고심 끝에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나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3자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그렇죠. 부분이 과방위에서 통과할 때는 삭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은 약간 우려를 표명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예를 들면 공직자에 대해서 또는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부분을 사실을 근거해서 보도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된 거를 네. 거부권 행사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그렇죠. 아마도 이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청와대에서 복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그동안 이제 그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죠. 그리고 국방부는 쫓겨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국방부 관련된 기관들, 군 관련된 기관들이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리고 뭐 도청도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정리가 되고 다시 청와대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제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국정을 운영했던 윤석열 그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청와대에서 연민관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들이나 비서관들 또 보좌진들의 업무를 챙기는 그래서 실용적인 정부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44개월의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마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민주당도 오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열리기까지 넘어야 할 사안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다른 지점이 아니고, 네. 이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요게 가장 논란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추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그거보다는 제3자, 그러니까 물론 개혁신당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개입이 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나오는 건 민주당, 국민의힘만 나오고 있지만 네. 다른 정당들도 로비의 대상이 안 됐다고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고려를 할 텐데 어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민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그것 때문에 그 반대를 많이 하시던데 민변은 네.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한변협이나 이런 중립적 단체들 있잖아요. 대한변협 네.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나 또는 다른 어떤 기관, 그러니까 제3자의 기관, 법원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닌 민주당은 아마 그런 추천 단위를 제시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합의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뭐 그 추천 단위만 정리가 되면 사실은 추진하는 데는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 끌진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추천 단위를 발표했을 때 그것을 국민의힘이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면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오늘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까지 좀 수사가 미진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김건희 네. 특검을. 근데 지금 거의 6개인가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건 지금 이제 조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이 생기고 있는 이배영 전 교육위원장, 그다음 김기현 전 대표 등등 있잖아요. 또 뭐 여러 사람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완벽하게 지금 수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 특검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지 못한 수사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고 국민들도 특검이 조사하다가 멈춰져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굵직한 정치권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9분 5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보로 지정돼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예천 개심사지 5측 석탑 이야기, 예천군 문화관광과 곽재관 학예연구사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학예연구사 곽재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유산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은 예천군 읍내를 가로지르는 한천의 남쪽에 세워진 석탑입니다. 네. 지금은 주변이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과거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아마 중심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변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고려를 거쳐서 조선 16세기 후반에 폐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그 사이에 한천이 여러 차례 범람하기도 했고 화재가 발생한 흔적들이 발견되는데요.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석탑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온 존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석탑이요, 특히나 명문이 많은 석탑으로도 유명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심사지 5층 석탑의 가장 큰 학술적 가치는 바로 이 190자가량의 명문인데요. 기단 갑석과 면석에 190자에 달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 석탑 가운데 이렇게 긴 명문이 남아있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190자면 꽤 긴 글일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기단 갑석 하단과 면석에 새겨진 이 명문은 고려시대 석탑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190자 중 188자가 판독이 가능한데요. 네. 우선 이 명문을 통해 석탑이 1011년 올해 현종 2년에 세워졌다는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광군이라는 군사 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사회상과 군사 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미륵향도나 추향도 같은 당시 향도 조직도 언급되는데요. 네.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역 공동체의 전통이 고려 시대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큽니다. 그렇군요. 이 돌에 새겨진 글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전해준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리고 석탑 자체도요, 건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신라 초기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상하 2층 기단에 3층 탑신을 이룬 대형 석탑이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네. 그랬던 것이 통일신라 하대 고려 시대를 넘어가면서 석탑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4층 다각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개심사지 5층 석탑은 바로 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대 통일신라의 2층 기단 구조와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1층 탑신 받침석을 추가하고 층수를 5층으로 늘려 점차 세장 고준화되는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 혼재해 있습니다. 즉 전시대 통일신라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이후 건립되는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대표하는 표지적 석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전 시대와 다음 시대를 이어주는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석탑이다라고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가치가 상당하구나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국보 지정에서 문화유산의 진정성 이 부분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진정성 검증을 위한 발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개심사지 5층 석탑의 고고학적 규명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차례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심사의 실체와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층이 확인되었고 2022년 조사에서는 석탑의 기초구조도 명확히 밝혀지면서 이 석탑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석탑이 정말 100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냐 이거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한 석탑의 기초 지층 분석 결과 흙과 잡석의 고란 흔적이 없었고 다른 위치에서 유사한 기초 구조도 발견되지 않아서 인외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써 석탑의 건립 당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원이 최대한 진정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석탑의 구조, 자리 이런 건 확인이 됐다면 석탑을 이루고 있는 재료 역시도 예전 그대로 꽤 많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1000년 전에 쓴 그 돌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석탑을 구성하는 석재에 대해 과학적 재질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기단부터 탑의 맨 위까지 총 29개 부재가 모두 동일한 종류인 역질사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석탑 건립 이후 부재의 교체 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재료적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진정성을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엄청난 문화유산인데 지역 사회 속에서 현재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기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심사지 5층 석탑을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면서 이제는 문화유산을 보존의 대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러 오시는 주민들도 많고요. 아이들과 함께 나와 자연스럽게 1000년의 역사를 접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 걷기 대회나 얼마 전 있었던 라디엔티어링 같은 각종 행사들이 이 공원에서 열리면서 네. 문화유산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개심사지공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예천 군민들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리고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을 품은 문화유산이 지금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여가 공간이 되고 있다는 이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이 국보로 지정된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모두 갖춘 고려시대 석탑의 대표작입니다. 특히 명문을 통해 당시 사회와 군사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건축적으로는 시대 전환을 보여주는 표지적 유산입니다. 여기에 앞선 발굴 조사와 재질 분석을 통해 문화유산의 진정성까지 확인되었기에 충분한 국보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예천을 찾아서요. 1000년의 시간을 견뎌온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 꼭 직접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문화관광과 곽재관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올 한 해 지역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안동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안동 이외 이 북부 지역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여파가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나 싶은데요. 역시나 경북 지역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올해 3대 특검도 출범을 했고요. 이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런 가운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주 영양 봉화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득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이 특검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진의 청탁을 받고 자리를 마련해준 혐의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고 있던 임종득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죠? 네, 임 의원은 바로 입장문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당시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 27일에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법정에서 혐의가 허구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넘긴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내년도 상반기가 되어서야 이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임종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어떤가요? 윤 전 대통령 혐의와 연루된 이들은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의 경우에는 이 북부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지거나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또 상주 문경의 이미자,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은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지만 임종득 의원까지 포함해서 북부 지역의 지역구 의원 4명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확연하게 좀 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도 직접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었고요. 그렇죠. 이후에도 올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비상계엄과는 확실히 선을 긋는 행보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이달 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25명이 사과 기자회견에 이 김영동 의원도 이름을 올렸고요. 재선의 이 박형수 의원 역시 사과 기자회견문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미자, 임종득 두 의원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여러 이 지금의 여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집회, 특히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경북 지역의 정치권 이야기 먼저 짚어갔고요. 다음은 시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영주시 상황 살펴볼게요. 이게 박남서 전 시장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3월 13일에 이 박남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장직이 바로 공석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서 모바일 투표 방법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결과가 3년 만에 나오면서 영주시장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석이 됐는데 영주시장 자리는 재선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만약 이 재판 결과가 올해 2월 말 전에 나왔더라면 올해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에 영주시장 재선거도 함께 했을 텐데 재판 결과가 이 3월에 확정이 되면서 재보궐선거 일자가 이미 잡혀 있었던 터라 영주시장 재선거는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 한 해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가 됐는데요. 시민들이 느끼기에 일반적인 행정 자체는 공무원들 조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영주시가 주도했던 국책 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이 사업들은 사실상 중단이 됐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겠죠. 게다가 이게 공석이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이 박남서 전 시장과 같은 일에 영주시 민들의 의견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아주 똑똑하게 잘 한 표의 행사해야겠고요. 반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올해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2022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2018년 당시 첫 번째 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졌던 혐의로 재판을 길게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고 올해 9월에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이었죠. 며칠 전에 임종식 교육감이 3선 도전 의사를 또 드러냈고요. 이 내년 선거에도 이 과정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가 증거능력 불인정이라서 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내년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올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판결을 내놨는데 북부 지역 군 지역은 1군 1도의원이 사라질 수 있다 위기감이 고조됐어요. 맞습니다. 경북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도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헌재 판결을 적용하면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영양, 청송, 울릉의 도의원 선거구가 위헌이 됩니다. 때문에 인구 5만 미만인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된다.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의 방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8일이었죠. 영양군 의회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 지정을 해서 1명의 광역의원, 이 도의원을 보장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앞서서 울릉군 의회도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반영될까요? 네, 지난달 말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내년 2월까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다만 영양군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판결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인구 비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특례 지정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방법이고요.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영양, 청송, 봉화와 같은 군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수 자체를 늘리는 방향, 세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선거구 통합이 아니라면 의원수를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네. 내년 2월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이 이슈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농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지역에서도 좀 찾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1년간 우리 지역에 굵직했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드렸고요.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천윤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